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 추석에는 명절 증후군 없이 좀 편안히 보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런 바람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심으로 이번 명절을 겪으면서 느낀 건데요. 정말 이쯤에서 시댁과의 관계에 확실한 선을 긋거나 아니면 끝장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한동안은 친구들한테조차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입 꾹 다물고 살았어요. 에이, 그 정도는 다들 겪지 않나? 하는 눈빛이라도 받을까 봐요. 하지만 더는 혼자서 사귀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마음을 한번 풀어놓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나이는 제가 31살, 남편은 32살이에요.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조금 이른 결혼이긴 해요. 연애 기간도 딱히 길었다고는 못하죠.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서로 경제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생각에 결혼을 서둘러 진행하게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도 서로 호감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일단 겉으로는 별 탈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 둘은 잘 풀리겠지 하고 생각했죠. 결혼을 하면서 설렘보다는 잘해보자는 다짐이 컸고 저 역시 새로운 가족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결혼하고 보니 예상했던 평범한 시댁 갈등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더군요. 특히 명절만 되면 이상할 정도로 제게만 집중되는 과도한 기대와 눈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태도들 때문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곤 했어요. 저는 명절이라는 날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결혼하고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명절이 다가오는 게 두렵기까지 하더군요. 남편과도 명절 때마다 큰 소리로 싸우기를 반복했고요. 이번 명절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니며 살아야 하지? 이제는 제 감정도 너무 많이 다쳤고 저 혼자 참고 조심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란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시작하면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제 얘기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저희 친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입니다. 어릴 적부터 크게 부족함 없이 자라왔고 학창시절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대부분 채워주시던 부모님이셨어요.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선을 긋는 분들이기도 하셨죠. 쉽게 말해 자식에게 함부로 돈을 쥐어주는 스타일은 아니셨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할 무렵까지도 부모님 재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주식을 하신다는 둥, 작은 건물에서 월세가 나온다는 둥 말이 오가긴 했지만 정확한 자산 규모 같은 건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제가 묻지도 않았고 부모님도 일부러 알려주시지 않으셨죠. 저희 아버지는 법조계에서 잔뼈가 굵은 변호사이시고 어머니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으로 현재는 퇴직을 몇 년 앞두고 계세요. 두 분 다 굉장히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도 명확했죠. 저희 친정오빠는 미국 유학을 택해서 지금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오빠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깊은 편이라 학부 졸업 후에도 끊임없이 공부를 이어왔고 결국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현재는 예비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머무르며 학업과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중견기업이고 팀 분위기도 좋고 보람도 있어서 계속 다니고 있어요. 결혼 후에도 맞벌이 생활을 이어오고 있고요. 친정부모님은 제가 석사 졸업과 함께 취업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다. 우리가 석사까지는 길을 열어줬지만 그 이유는 내 목 뒤야. 돈은 내가 모아서 쓰고 여행도 내가 가고 결혼도 내가 준비해. 그때 당시에는 조금 냉정한 말씀 같기도 했지만 뒤돌아보면 너무나 합리적인 조언이었더라고요. 두 분은 평소에도 본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라 휴일이 맞으면 늘 둘이서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말없이 짐을 꾸려 훌쩍 다녀오시고 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상을 살아가셨죠. 자식에게 집착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말리는 일이 거의 없는 부부였고 저 역시 그런 부모님 아래서 자립심을 배우며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립을 강조하던 부모님이 제가 결혼을 앞두고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저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결혼은 너희 둘이 하는 거지만 시작은 우리가 응원해줘야 하지 않겠니? 라고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엄마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깝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이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친정 부모님은 배신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은 단호하지만 정은 깊고 표현은 없지만 늘 믿어주는 그 마음이 참 감사했죠. 시부모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꽤나 심하게 가부장적인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사실을 거의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정반대라고 착각할 정도로 시댁 분위기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온화하고 서로 돕는 분위기였거든요. 특히 아버님이 어머님과 나란히 식탁을 차리시고 손님들 있을 때는 과일도 직접 깎아 내오시고 식사 후 정리까지 도와주시는 모습은 제게 꽤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아빠 역시 집에서 엄마와 가사를 나누시는 분이라 저는 시댁도 참 괜찮은 분들이시구나. 요즘 세대 맞게 가정적인 어른들이시구나 싶어 안심했죠. 물론 그때는 제가 손님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그 오해가 얼마나 깊고 순진했는지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들렀을 때부터 저는 갑자기 집안의 일원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저를 향한 시댁의 기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손님 대접받던 때와는 180도 달라진 대우가 이어졌어요. 시어머님은 아침부터 저에게 전을 부치게 하셨고 설거지며 청소까지 저 혼자 하게 두시더군요. 심지어는 시아버님조차도 과거에는 직접 깎아주시던 과일을 저에게 눈짓으로 시키시며 아무렇지도 않게 명령조로 말씀하셨어요. 남편에게 결혼 전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하고 얘기했더니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그러더군요. 결혼 전에는 너 손님이었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도와주신 거야. 지금이 우리 집의 진짜 모습이야.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겠지. 새로운 가족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거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입니다. 저희보다 2살 아래의 여동생과 막내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편이 장남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 마디로서의 책임감을 제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저희는 명절 스케줄에 대해 명확하게 서로 약속을 했었어요. 저희는 추석에는 시댁에 먼저 찾아뵙고 설에는 친정을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정리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 친정 쪽에는 오빠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에 맞춰서 귀국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친정 부모님 2분만 쓸쓸히 명절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부모님은 항상 명절에 안 와도 된다. 오히려 길 막히고 힘들기만 하다는 식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그게 진심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2번째 명절에 그런 부모님의 속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죠. 추석 당일 오전에는 시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어느 정도 도리를 다 한 다음 점심쯤 출발해서 저녁 무렵에 친정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날 부모님 2분이 저희를 반기시는 얼굴에는 정말이지 미안할 정도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계시던 아빠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오느라 고생했다라고 하시고는 자신이 손수 만든 갈비찜을 테이블 위에 올리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네 오빠가 없으니까 너라도 와서 같이 밥 먹으니 참 좋구나라고 말씀하시던 엄마의 말 속에도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셨는지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그날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도 자식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명절은 그 기다림이 더 절실히 느껴지는 날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결혼 전에 명절 계획을 두고 남편과 나눈 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명절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시댁, 다음에는 친정 쪽으로 가는 식으로 서로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였고 그 당시 남편도 그 제안을 충분히 수긍하는 듯 보였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기본적인 명절 스케줄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물론 인생이라는 게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부모님, 건강이나 갑작스런 가족 행사 같은 예외 상황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저 역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문자로 박아두듯 딱딱하게 지키자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유연함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결혼 생활을 함께 만들어가면 된다고 여겼죠. 실제로 지난 명절에는 시댁에 먼저 들러 도리를 다하고 명절 바로 다음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는 너무 늦게 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막상 도착했을 때 부모님 2분은 그 시간에도 기쁜 얼굴로 저희 부부를 반겨주셨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시며 오느라 고생했어. 괜찮아라고 웃어 넘겨주셔서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당연히 친정 쪽부터 먼저 들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남편도 전년도에 그렇게 진행된 것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명절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번에는 시댁은 물론이고 시할머니 댁까지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시댁에 이틀 전부터 내려가서 어머님과 함께 음식 장만을 하고 하루 묵은 뒤 명절 전날이 되면 경상도에 계신 시할머니 댁으로 이동해서 또다시 음식을 준비하고 추석 당일에는 성묘를 하고 나서 차가 막히는 것을 피하자는 이유로 근처의 경치 좋은 곳에서 하룻밤 더 머무르고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오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번 명절에는 친정 쪽부터 가기로 했던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인 일정을 짜서 저에게 따라오라는 식으로 통보를 하는 게 과연 부부간의 태도인지 솔직히 서운하기도 했고, 이 결혼 생활의 균형이 또다시 시댁 중심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원래 우리가 친정부터 가는 애니까 시댁 일정은 존중하되 우리 부부는 차량을 따로 이용해서 먼저 올라와서 친정에 들렀다가 서울로 가자. 그게 서로 약속을 지키는 방법 아니겠냐고 말했더니 남편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기적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 시부모님과 신우부부, 미혼인 시동생까지 함께 시골에 내려가는 일정이라며 총 7명이 한 차에 타고 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로 움직이는 건 가족에서 이탈하는 행동이며 그렇게 행동하면 시부모님이나 다른 식구들이 마음 상해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따로 움직이자고 한 말에 대해서 가족애가 없는 행동이다.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사시겠냐며 부모님의 건강 문제까지 꺼내들며 제게 서운함을 표시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지금은 명절을 어느 쪽 먼저 가느냐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시부모님 건강을 언급하며 제 양보를 당연시하려는 남편의 태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은 두 가정을 잇는 일이라지만 언제까지나 제 쪽 친정은 뒷전으로 밀리고 시댁만 우선시되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걸 거부하면 이기적인 사람, 가족에 없는 며느리라는 낙인을 찍는 분위기가 너무도 갑갑하게 느껴졌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 남편이 말하는 그 부모님의 건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식의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아직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병약하시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남편은 그런 말을 마치 도덕적 채찍처럼 휘두르며 저를 압박하려 들었습니다. 더욱이 웃긴 건 시아버지께서는 연세도 저희 친정엄마보다 오히려 더 젊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으로 보더라도 부모님의 건강을 핑계 삼아서 제게 희생을 강요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무조건 시댁 쪽 일정에 저를 무리하게 끼워 넣으려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할머니 댁 일정까지 끝낸 후에는 남은 명절 연휴 전부를 저희 집에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보내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명절 연휴 내내 내가 시댁 식구들이랑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연휴 동안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야? 친정엔 언제가? 그렇게 따져 물으니 남편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게 뭐가 문제냐는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서 같이 쉬면 되는 거 아니냐며 그게 오히려 더 편하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 집이 뭐 시댁 회관도 아니고 왜 며느리 집에서까지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시댁의 쉼터 역할을 해야 했던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상황의 발단이 된 건 지난 6월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시부모님을 정성껏 초대해서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한 끼 대접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그날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시부모님도 식사하시면서 분명히 웃으시고 맛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려온 이야기가 참 황당했어요. 그 자리에 시누이 부부와 시동생을 함께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부모님께서 제가 시누와 시동생을 무시한다고 불쾌해하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고생은 제가 했고 욕은 제가 먹은 꼴이었죠. 아니, 애초에 시누이 부부와 시동생은 그날 초대를 받아놓고도 각자 사정이 있어 못 온 상황이었고 제가 고의로 제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날만큼은 시부모님과 조용히 식사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자리였기에 더 신경 써서 준비했던 건데 돌아오는 반응이 그런 식이라니 속상하고 허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그 일을 빌미로 제가
식구들을 차별한다고 여기셨고 그때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듯이 이번 명절에는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저희 집에 와서 연휴를 보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시는 거였죠. 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치인가요? 한번 초대 못했다고 해서 그걸 무슨 큰 죄처럼 여기고 그 벌이라도 받으라는 식으로 저를 몰아붙이는 그들만의 논리 속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시부모님께 예의를 다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매번 새로운 기준을 들이대며 저를 압박하고 억지로 끌어다 맞추려는 시댁과 남편의 태도에 이젠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이 결혼 생활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진지하게 되묻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상하게도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깨지면서 내 안에서 불쾌함과 억울함이라는 감정으로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결혼 전에 시부모님이 하셨던 한마디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들 하나 잘 키워놨더니 이제 그걸 다른 집에 보내려니 아깝기도 하다. 그 당시에는 시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부모의 마음, 특히나 아들 하나뿐인 집에서 그런 감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말에는 남편만이 소중한 자산이고 저는 그저 그 자산을 받아가는 입장처럼 여긴다는 시선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 준비를 하던 시기 친정에서는 큰맘 먹고 서울에 신혼집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절대 과시하거나 생색을 내지 않으셨고 저희 부부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해주셨어요. 저 역시 제 몫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결혼 전부터 꾸준히 모아두었던 돈 중 일부를 예단비로 시댁에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저에게 단 한 푼의 꾸민비도 건네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 친정엄마는 시댁 사정을 오히려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 집이 경제적으로 힘든가 보다. 그런 걸로 서운해하지 마라. 네가 너답게 잘 살아가면 그게 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속은 너무나 상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할까? 왜 우리 집만 계속 품격을 지키면서도 참고 이해해야 할까 하는 억울함이 쌓였죠. 그런데다 한술 더 떠서 시댁에서 혼수와 예단,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집까지 해오고 예단까지 준비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바라는 걸까 싶었거든요. 그때 제 속에서 참았던 분노가 폭발해버렸어요. 정말 이 사람들과는 도저히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이 결혼 못하겠다. 거지근성 제대로 박힌 집안하고 엮이면 평생 피곤하게 살 것 같다. 그렇게 파혼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순간이 있었죠. 제 말에 남편도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시부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창피하게 굴지 마세요.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혼수 리스트 따지고 예단에 목매고 이러시는 겁니까? 남편이 그렇게 직접 시부모님께 따지고 나서야 겨우 그 얘기는 흐지부지 넘어갔지만 그 일로 시댁에 대한 제 실망감은 절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서운함들이 현재의 갈등과 맞물리며 더 큰 분노로 되살아난다는 걸 이번 명절 전후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었고 저 혼자만 시댁과의 관계에 있어 애쓰고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고 이제는 저도 제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네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실감하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명절, 시부모님의 생신이면 생신, 어버이날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까지 전부 제가 챙겨야 하는 의무처럼 부여되더군요. 처음에는 이게 단순한 가정의 문화이자 정성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모든 게 당연한 듯 요구되고 며느리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니 점점 감정이 메말라 가더라고요. 며느리 돌이라는 말을 그토록 쉽게 입에 올리시던 시부모님께서는 용돈뿐 아니라 정성 들여 직접 준비한 음식까지 요구하셨습니다. 평일엔 일하고 주말엔 장을 보고 음식 준비하느라 정말 숨 돌릴 틈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차려낸 밥상 앞에서 요즘 애가 음식은 좀 할 줄 아네 같은 한마디라도 듣는 날이면 그나마 위안이 되었겠지만 그 흔한 감사 인사조차 기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늘 아쉬운 소리만 입에 담으시는 시부모님은 저만 보면 첫마디가 우리 돈 없어. 노후도 걱정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조심스레 맞장구도 쳐드렸고 나름 성의껏 챙기려 노력했지만 너무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이 들려오니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느 날은 너무 힘들고 억울한 마음에 네, 그럼 아끼시면서 사셔야죠.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말은 정말 참고 참다가 속에서 울컥해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아버지 귀에 곧장 박혔나 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신 시아버지께서는 제게 말대꾸 잘하고 무뚝뚝한 며느리라며 이 동네 저 동네 친척들 사이에 소문을 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저는 그저 순간적인 감정에 그 말 한 번 한 것이 전부였고 시댁에서 듣기 싫은 말 들어도 꾹 참다가 남편하고 단둘이 있을 때에야 조심스럽게 얘기 꺼내며 푸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이지 시부모님 앞에서는 말대답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습니다. 속상한 말 들으면 표정 관리도 못하고 눈물만 고이고 앞에서는 꾹 참았다가 결국 남편에게 왜 나는 며느리인데도 사람 취급 못 받는 기분이 드는 거야? 하고 물으면서 울었던 날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저를 무뚝뚝한 며느리, 할 말 다 하는 며느리라고 하시며 마치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인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다니시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들이 창피하고 억울해서 잠도 잘 못 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억울한 대접받으면서까지 충실하게 도리를 다 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향해 가족애가 없다고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에게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이 일하느라 고생 많다고 홍삼도 챙겨주시고 녹용이 체질에 맞을까 싶어 따로 상담까지 받아가며 보약도 지어주셨어요. 단순히 선물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제대로 챙겨 먹는지 확인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건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사위로서 존중하고 정말 진심으로 아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받은 건 너무 없고 내어준 건 너무 많았거든요. 나는 지금껏 시댁에서 할 도리는 다 했어요. 그런데도 돌아오는 건 당돌한 며느리라는 험담뿐이었고요.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번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족이면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과연 말이 되는 건가요? 나는 왜 늘 일방적으로만 사랑을 베풀어야 하죠? 물질적인 기대는 이제 애초부터 내려놓은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최소한 나라는 사람을 챙기고 배려하려는 마음이라도 보여야 정이 생기고 나도 사람 대 사람으로 진심을 담아 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그대로 꺼내놓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당신에게 집을 해주신 것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는 이유가 당신이 엄청나게 잘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당신이 내 남편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부모님도 믿고 아끼시는 거예요. 당신이 날 사랑해줄 거라고 믿고 내 인생을 당신과 함께 하기로 한 내 결정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들을 하나하나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말을 듣고 난 후에 저에게 당신이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인지 몰랐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의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철퍼덕 돌덩이가 떨어진 것처럼 너무 무겁고 억울했어요. 며칠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내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집을 해줬다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에게 기죽이는 말이나 행동을 했던 건 아닐까? 정말 몰랐던 사이에 내가 그런 인상을 준 건 아닐까? 끊임없이 자책하고 또 자책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봐도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대신 떠오른 건 오히려 수없이 많이 있었던 억울하고 서운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앞장서서 챙겼고 며느리로서 해야 한다는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에는 손이 부르트도록 음식 준비했고 생신이나 기념일엔 정성껏 선물 준비했어요. 그런데도 단 한 번 고생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칭찬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적어도 무시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말을 들을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남편이 지난 6월에 시부모님을 저희 집에 초대했을 때 시누이네와 시동생을 함께 초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무심하게 흘려 넘긴 것처럼 말했지만 시부모님은 그것을 서운하게 여기셨고 나중에 그것이 명절 스케줄의 빌미로 돌아올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추석을 앞둔 바로 그 주말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집으로 시댁 식구들을 초대하자. 이번에는 제대로 내 입장을 밝히자. 더 이상은 아무 말도 못한 채 휘둘리기만 하다가는 내 삶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부모님,
시누이 부부, 시동생까지 모두 저희 집으로 오시게 했고 점심상은 간단하게 배달 음식으로 차렸습니다. 일부러 차리지 않았어요. 저는 집들이나 환영의 의미가 아니라 딱 의견 전달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점심을 먹으며 잠시 정적이 흐르던 타이밍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시댁 일정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시아버님은 그 말에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다소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이번에 경상도 시할머니 댁에 가는 건 못 들었나 보지? 저도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고집을 부리길래 오늘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제 말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것처럼 머릿속으로 정리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시댁에서만 시간을 보냈고 그때는 저도 아무 말 없이 이해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약속했던 대로 친정에 먼저 가겠다고요. 이어서 말했죠. 이건 저의 고집이 아닙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공평하게 양가를 챙기자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 남편은 저한테 가족애가 없다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받은 집 때문에 시댁에는 소홀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어요. 순간 남편이 당황한 듯 제 얼굴을 힐끗 쳐다봤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이유는 제가 명절 스케줄에 대해 조율하자고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일방적으로 감내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시누이, 시동생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말했어요. 이번 명절을 기점으로 저도 제 목소리를 낼 겁니다. 제가 시댁에 얼마나 성의껏 해왔는지는 스스로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것을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무 부당해요.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꾹꾹 눌러 참고 지나쳤던 이야기들을 다 꺼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모두 앞에서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집이랑 살림살이 전부 다 저희 친정에서 해왔는데 그때 시댁에서 혼수 리스트를 주셨죠. 그때 파혼하지 않은 걸 지금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는 단호하게 눈을 마주치며 말했죠. 결혼 후에도 시댁에 잘하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시진 않잖아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잡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게 가장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강조해서 집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정말 저는 몸만 온 남편,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빈손으로 온 남편이지만 아끼고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보려 했어요. 그런데 되려 그걸 유세라고 보시는 것 같더군요. 이 집도 친정에서 마련해주신 집이에요. 이런 집에 오셔서 대접받고 가셨으면 고맙다고 하시거나 사돈댁께 인사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을 하면서 제 입술이 떨릴 정도였어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나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제가 무슨 집을 해왔는지, 얼마나 절약하고 치열하게 모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계산적이라고요? 이제 저도 계산적으로 살려고요. 제가 베푼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면 더는 시댁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계셨고 시아버님은 약간 흥분하신 듯한 말투로 그렇게 시할머니 댁에 가기 싫으면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포기한 듯한 그 말에 더더욱 차분하게 얘기했죠. 시아버님, 저 시할머니 댁에 가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보기 싫어서 그래요. 장인이 뭐든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사고방식, 그거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 말을 끝내자마자 시누이와 시동생은 아무 말 없이 서로 눈치만 보다가 조용히 가방을 들고 먼저 일어나 나가더군요. 마치 제가 이 대화를 더 길게 이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류를 감지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부모님을 향해 정리하듯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번 명절에 친정에 갑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누구 하나만 희생하고 누구 하나만 참아야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저 없이도 아드님, 딸님 잘 데리고 시할머니 댁 다녀오세요. 저는 제 부모님 뵈러 갑니다. 그렇게 남편이 나가고 저는 친정으로 와서 명절 연휴 보내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시할머니 댁에 가는 문제로 남편과 다투고 남편은 시할머니 댁에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전화로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속 시끄러워서
시할머니 댁에 가지 못하고 혼자 시댁에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계속 미안하다고 앞으로 처가에 고마운 마음으로 정말 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에 기분 나빴던 것이 풀리지가 않네요. 이대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화가 가라앉지가 않네요. 남편과 시부모님 용서가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적게 되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차키를 내려놓고 나간 뒤 저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명절은 시댁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할 이유도 감정을 누그러뜨릴 여지도 없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집을 나서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마지막 끈 같은 것도 스스로 자르듯 결심하고 친정으로 향했죠. 친정 부모님께는 그냥 무난하게 남편과 시할머니 댁 방문 문제로 다툰 뒤 남편은 시댁에 가고 저는 잠깐 친정에 들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리는 저도 스스로 민망했거든요. 괜히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였죠. 사실 엄마는 눈치를 채신 듯 했지만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부터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톡도 수십 통은 쌓여 있었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해서 정말 몰랐다. 앞으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서 하겠다. 처가에 받은 것만큼 잘하겠다. 그렇게 하소연하듯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남편은 결국 시할머니 댁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편하게 시댁에 머무르고 있대요. 속 시끄럽게 느껴졌는지 나 혼자 친정에 간 그 현실보다 자기가 그 가족들 사이에 낄 자신이 없었던 걸까요? 그런 점에서도 남편은 참 결정적인 순간마다 선택을 회피하는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 시간에 연락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저를 찾아왔겠죠. 아니면 부모님께라도 연락해서 먼저 낮추는 자세를 보였을 테고요. 근데 그런 건 없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제가 받아온 말과 행동,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쏟아져 나온 남편과 시부모의 말들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매번 말로는 내가 제일 중요해라면서 행동은 늘 시댁이 먼저였거든요. 며느리로서 당연하다는 말로 모든 걸 포장하고 희생만 강요했던 그 세월이 지금 한꺼번에 감정으로 몰려와서 저를 짓누르고 있어요. 사실 남편이 그렇게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지겹고 가볍게 느껴져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도 그동안 몇 번을 들었던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뀐 건 없었잖아요. 시댁 식구들의 태도도 남편의 중립적인 자세도 결국엔 제가 조율해야 했던 수많은 상황도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하나하나 다시 떠올라서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또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진심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나를 집어삼킨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가로막은 느낌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가는 동안 나는 점점 사라져버리는 존재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결혼 생활 안에서 내가 받은 배려보다 내가 감당한 무게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번 명절이 너무도 정확하게 증명해줬어요. 지금도 글을 쓰는 내내 손이 떨리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울다가 몇 번씩 멈추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어요.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두서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